국제유가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00년도부터입니다. 2000년도부터 국제유가인데 요때가 무슨 시기였냐? 요때가 대인플레이션의 시대. 네. 그리고는 이때가 중국의 현대화죠. 중국의 현대화 그리고는 대인플레의 시대. 요때는 우리나라 조선주들 미쳐 날뛰었고요. 우리나라 뭐 이렇게 뭐 철강주들, 화학주들 미쳐 날뛸 때였습니다. 그죠? 그다음 보시면은 지금 이게 그 2008년 금융위기 아니다 이거 IT 버블이지. 2008년 금융위기구나. 2008년 금융위기. 리먼 사태. 리먼으로 쭉 빠지고요. 그리고는 요때가 국제유가가 쭉 올라왔는데 요때는 인플레가 좀 심했습니다. 요때도 물론 중국의 경제성장, 중국의 글로벌화 요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요게 뭐냐면 요게 셰일입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난 뒤에 국제유가가 쭉 오다가 요게 코로나죠. 마이너스 갔던 유가 코로나. 지금 요거에 뭐냐면 요게 우크라이나 사태거든요. 요게 우크라이나. 원래 요때까지는 요 시기까지는 뭐였냐 이게 인플레였어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터지면서 더 올라왔지. 그러면 지금 인플레라고 하는 요 수준 레벨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요때 수준 레벨이 언제냐? 요때 수준 레벨이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 언제 셰일가스가 터지고 난 뒤 고점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이제는 인플레이션이다 요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이게 지금 더 올라온 거죠. 뭐 때문에?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전면전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어요. 푸틴 혹은 러시아 여기는 아주 오랜 기간 고통받을 것이다. 이거 뭔 소리예요? 규제 쉽게 뭐 풀어준다 안 풀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그 유가 레벨을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유가 레벨이 이 정도입니다. 근데 요때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요때가 100달러, 110달러, 120달러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원자재 관련된 친구들이 정말 잘 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이 국가들이 돈을 엄청 많이 빨아가던 시대였어요. 우리는 요때 주식시장을 뭘로 기억하냐 그러면은 차화정이라는 걸 기억을 했는데 차화정은 뭐다?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이때 중국이 세계화할 때잖아요. 2010년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제 내부에서 어느 정도 기술이나 아니면 뭐 현대화나 이런 걸 좀 이뤄내고 난 뒤에 세계 경제, 세계 무대에서 이게 비중을 늘려갈 때입니다. 지금 국제유가를 놓고 보시면은 국제유가가 결국에는 여기서 더 올라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는 지금 이 수준이 유지가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국제유가가 이 정도 수준에 왔을 때는 대한민국이 주가가 좋았어. 뭐 때문에? 차화정 때문에. 근데 이게 국제유가 때문이 아니에요. 요것 때문에 좋았어요. 지금 우리가 돈의 움직임이라는 걸 잘 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게 뭔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중국이 세계화하는 과정에서 뭔가 중국에서 막 이렇게 돈을 막 열심히 풀고 산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뭔가 우리가 수혜를 입었던 게 2010년대 초반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나름 좋았던 건데 글로벌로 놓고 보시면은 그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 혹은 남미라고 하는 지역 아니면은 러시아라고 하는 지역 요런 지역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원자재를 생산을 하는 곳이고요. 녹색으로 표현할게요. 중국, 대만, 한국, 일본, 아시아죠. 여기는 주로 제조업을 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는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유럽 그리고는 북미 남미가 왜 여기 있지? 네 죄송해요. 남미 일로 오세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유럽과 북미 여기는 뭘 하는 곳이냐? 여기는 서비스업을 주로 합니다. 관광이라든지 플랫폼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쪽을 보고 소비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돈을 버는 것도 여기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주로 관광 수익을 얻고 얘네들이 기술을 갖고 기술 특허료,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형의 자원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 유럽과 북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돈이 흘러가는 거죠. 북미와 유럽에서 소비를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건을. 그리고 여기서는 이 물건들을 어디로 다시 그 원자재를 사와야 되니까 어디로 다시 돈이 가냐? 중동이나 러시아나 아니면은 남미로 이렇게 돈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럽 역시도 러시아를 상대로 중동을 상대로 에너지를 사오죠. 이렇게 돈이 퍼져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 그러면은 돈이 어디로 많이 빨려 들어가요? 돈이 이쪽으로 많이 빨려 들어가고 이쪽으로 돈이 많이 빨려 들어가고 이쪽으로 돈이 많이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하게 미국은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원자재도 히토류도 그 다음에 곡물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이잖아요. 지금 국제유가가 더 올라가. 그래서 뭐 국제유가가 100달러가 넘으면 안 된다. 110달러가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우리나라 뭐 무역수지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이유.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적자를 봤다. 이런 이유도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물건을 생산해서 이쪽으로 갖다 팔아야 되는데 요 가격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석유를 사오는 이 가격, 원자재를 사오는 이 가격, 요 가격 사이가 차이가 나는 거지. 우리는 이 가격을 많이 못 올렸는데 이 가격은 자꾸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무역수지 적자가 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제조업 베이스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경제가 조금 위축될 수도 있다.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다. 주가가 안 좋을 수 있다. 그리고는 한국이 새로운 시장을 뚫어야 되는데 새로운 시장이 뭐 우리가 많이들 아시는 동남아시아. 동남아는 인구도 많고 이제 원자재도 많지만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남아 쪽으로 물건을 팔아야 된다라는 요런 것으로 이제 현대차도 인도네시아로 나가고 우리나라 은행들도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태국 가고 뭐 네이버도 이쪽으로 가고 다 이쪽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는 이유. 동남아를 새로운 전략적 아세안이라고 하는 거를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겠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2010년대 초반에 중국처럼 세계화되는 곳에다가 물건을 갖다 팔아야 우리나라가 또 뭔가 추가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일본도 중국도 한국도 다 동남아로 지금 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당장의 국제유가가 올라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안 좋아진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뭔가 재무적 부담감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전쟁 이슈를 생각을 하면 여기서 더 위로 배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는 전쟁이 좀 완화된다라고 하면 밑으로 가는 건데 아무래도 좀 장기화될 것 같으니까 좀 수요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라고 하는 이 크루드 오일 혹은 뭔가 우리 브렌트유라고 부르는 친구들의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게 절대 가격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걸로 거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마켓이고요.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 말 그대로 이거는 선물 시장입니다. 상품 거래예요. 선물은 뭐냐? 우리가 에이프릴 22에 거래할 111불 돌파. 네,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도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거 보시면 이거지. 에이프릴 22일, 그러니까 요때까지의 가격을 놓고 우리가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운반비, 보관비 이게 다 들어간 건데 요 배팅이 뭐냐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여기서 가격의 차익만 노리고 주식이랑 똑같아요. 실제 내가 이거를 보유는 안 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게 투기성 수요예요. 내가 테마주에 들어간다. 뭐 우리 신풍지약 이런 거, 일동지약 이런 거. 그 기업이 물론 비싼 걸 알고 있고 그 기업이 물론 뭐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지금은 여기에 불이 붙었으니까 내가 여기서 단타를 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지금 이거지. 가격 차익을 노리는, 아니 내가 국제유가를 실제로 내가 그 드럼통으로 에너지 그 끈적끈적한 원유를 받을 생각은 없어. 대신에 뭐 합니까? 그냥 투기적으로, 아니면 내가 여기서 단타 파티가 벌어지니까 위로 뭔가 많은 사람들이 트레이드를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가지고 단기 수익만 노린다 라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투기성 수요가 지금 많으냐, 아니면은 실물 거래를 위한, 말 그대로 내가 보유하기 위한 거래가 많으냐, 절대적으로 투기성 수요가 많아요. 그 투기성 수요가 많다라는 거는 이것만 보고 들어가는 거지. 전쟁은 유가 상승이다. 특히 지금은 러시아 제재한 다음에, 러시아는 글로벌에서 이제 그 국제유가 에너지 기준으로 수출 2위 국가입니다. 그거 규제하면 이건 무조건 올라간다.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됐든 오일이 됐든 그냥 투기적 포지션으로 롱을 잡고 안 파는 거지.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말 그대로 수급이 지금은 이것만 상방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이 붙는 거지. 요거 보시면은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플레 혹은 고점의 가장 큰 특징이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딱 떨어져요. 그죠? 여기도 보시면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고점 되면 딱 떨어져요. 요게 아주 큰 특징이, 고점으로 가까워질수록 이게 피크가 더 솟습니다. 왜? 거래가 붙거든. 지금 우리가 일본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이건 제가 기간을 길게 본 거고, 이건 일본으로 가 1년치 봅시다.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죠. 이게 유지가 되는 가격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110달러를 또 넘었습니다. 100달러 돌파가 어제였는데 하루 만에 7% 올랐어요. 이거는 무슨 소리냐? 지금 한 6개월 정도 놓고 보시면은 올라오던 게 갑자기 뭐 전쟁 난이 어쩌니 올라갔다가 또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거를 지금 그냥 놓고 보시면은, 이게 볼린저 밴드라고 우리가 평균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볼밴 위에 지금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주식 시장에서도 이런 차트는 이건 미쳤다고 하거든. 말 그대로 이런 이유가 발생하는 이유가 2020년 4월에 국제유가와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2020년 4월에는 어디로 갔는데 얘 마이너스 갔잖아. 형들 지금 2020년 4월에 그 우리 여기 나와 있나, 여기 나와 있네. 보이죠? 이거 마이너스 내려간 주가. 셧다운이 된대, 비행기가 못 뜬대, 차가 못 움직인대, 산업이 멈춘대. 그러니까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날 아무도 매수를 안 잡으니까 쭉 밀려가지고 마이너스 40불 딱 갔다 옵니다. 마이너스 40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전에도 뭐 80달러, 90달러 왔다 갔다 할 때 100불 갈 수 있다고 얘기 나올 때 100불 찍고 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찍고는 갈 수 있어.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투기성 수요가 붙으면은 마이너스도 갔다 와요. 마이너스도. 그러니까 여기 차트에서 이제 안 나오는데, 지금 제로가 여기잖아. 지금 여기가 제로인데 그때 얼마까지 갔냐? 마이너스 40까지 갔어요. 요때가 요렇게 내려갔다 올랐습니다. 이 차트 열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하나 엄청 긴 하루짜리 쭉 올라온 게 있어요. 오히려 내가 돈을 받고 에너지 돈을 받고 내가 기름을 사올 수 있는, 사온다? 내가 돈도 받고 기름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때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때 멕시코였나? 풀배팅 때렸거든요. 왜냐면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산유국이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시설 있지, 들고 와, 내가 나중에 팔면 돼. 그때 장사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런 거를 보셨을 때 지금 전쟁이란 이슈로 수급이 붙어서 올라가는 거지, 이게 더 올라갈 건 아니다. 다만 분명히 이거는 장기 관점에서 놓고 보실 때 러시아에 대해 가지고 규제는 들어갈 겁니다. 루브라에 대한 규제가 됐든 아니면은 뭐 스위프트 제재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러시아 국영 뭐 가스기업, 뭐 가즈프롬이라고 부르는데 거의 국영기업이죠. 그런 데 같은 경우에, 아니면은 뭐 다른 이렇게 석유 자원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이 많은 그런 러시아에 내에 있는 그런 기업들, 국가들에 대해 가지고,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규제는 들어갈 거고요. 요 규제가 뭘로 연결될 수 있냐? 무역의 총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유럽에서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의존도를 높이고 있는데 그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겠죠. 왜 낮추느냐? 그게 리스크거든. 이번에 리스크가 터진 것처럼 미국이 됐든 사우디가 됐든 아니면은 풍력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에너지를 대체하려는 시도를 많이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 가스는 어떤 특징이 있냐? 파이프로 이제 공급되기 때문에 아주 저렴했습니다. 파이프로 직접 공급되니까. 근데 이거의 비중을, 저렴한 거 비중을 줄이고 비싼 걸 더 늘리겠다라고 하잖아. 그럼 국제유가는 아무
아무래도 밑에서 같은 에너지니까 밑에서 떠받치는 힘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얘가 떨어지는 힘이 많이 약해질 거예요. 아무리 러시아가 싸게 판다고 하더라도 러시아한테 이렇게 싸다고 막 사주니까 그 돈으로 전쟁 일으켰거든. 그러면 러시아 거를 물건을 꼭 필요하면 사겠지만 아니면은 다른 대안부터 먼저 찾을 거란 말이죠. 지금 최근에 친환경이 올라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이제 그러니까 유럽이 러시아한테 의존하던 에너지 의존도를 많이 낮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다른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이야 우리가 과열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과열 이후에 얘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그 밑에 진짜 가격이 나타날 거예요. 장기 차트로 놓고 봤을 때 요런 피크가 한 번은 만들어지더라도 요때 가격이 어느 수준이었다? 요 수준이었다는 소리거든요. 요런 것처럼 지금은 이게 피크를 치더라도 요 피크를 쳤을 때 요 피크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요 피크가 결국 안정화됐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을 보일 겁니다. 근데 요 수준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많은 전문가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은 에너지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모든 제품 상품의 가격에 다 들어가죠. 왜? 아니 내가 원자재를 실어가지고 요걸 내가 뭐 우리나라에 있는 포항으로 들고 온다 치자. 그 포항에서 이거를 재련을 해요. 그럼 재련을 하고 난 뒤에 이걸 다시 다른 걸로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택배를 보내가지고 미국으로 보낸다 칩시다. 자, 원자재를 실어서 우리 포항까지 들고 오는데, 포스코 공장까지 들고 오는데 뭐 들어요? 기름 들죠. 우리가 포스코에서 재련하는데 뭐 들어갑니까? 석탄 들죠. 그리고는 이걸 또 운반하고 난 뒤에 가공하는데 뭐 들어갑니까? 여기도 에너지가 들어. 뭐가 됐든 전기가 들 거 아니야. 그리고는 가공된 걸 다시 실어서 미국으로 보내요. 기름 들지. 다 에너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은 모든 게 인플레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고, 에너지 가격이 중요하다. 우리가 오일 쇼크 때문에 전 세계 주식시장이 나락을 갔다라고 부르는 이유도 결국 이것 때문이거든요. 이게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상품 가격이 올라가요. 소매 판매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제 국제유가 선물 들어가려고 하신다 그러면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미쳤냐? 왜냐? 지금 버블의 끝일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가 있으면 이렇게 떨어져요. 바로 청산입니다. 이거 여기서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 들어가면 이거 청산이에요. 청산. 유가는 제가 알기로 20배짜리로 알고 있는데 20배짜리 들어가시면은 5% 움직이면 청산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이미 오늘 하루에 7% 올랐기 때문에 이거 그냥 쭉 밀려가지고 뭐 2% 플러스로 끝난다. 그럼 본인 들고 있던 원금 다 날리는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네. 허허. 결국 상품 가격이 올라간다. 요것 때문에 많은 뭔가 투자자 혹은 많은 그 경제학자들이 걱정을 하는 게, 그러면은 기름 가격이 적당히 오른 상황에서 요 상품도 적당히 올라가고, 그러고는 지금 어차피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우리가 2020년도부터 지금 2020년 3월부터 지금 2022년 2월까지 정확하게 24개월 한 20개월 동안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미국 연준이.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다 돈을 풀었단 말이야. 우리나라도 지원금 줬잖아. 그 돈들이 결국에는 정부가 찍어낸 돈이고요. 그 돈들이 시장에 풀리면서 말 그대로 상품 가격이 적당히 오르는 수준까지는 감당이 가능해. 우리는 그것 덕분에 실제로 인건비가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은 올랐죠. 국내는 아니지만 미국은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인건비가 오른 상황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요게 상승을 했을 때, 원자재 가격이나 국제유가가 상승을 했을 때 버틸 수 있냐?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말 그대로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떨어졌어요. 2019년 대비 지금의 돈의 가치는 더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느끼실 거예요. 편의점을 갈 때도 2019년 기준 편의점 샌드위치가 2,000원, 2,200원 이랬어요. 지금 편의점 가보시면 나 깜짝 놀란 게, 그 되게 포장지 예쁘게 해서 나오는 게 편의점 샌드위치가 3,800원, 4,000원을 해 지금. 보신 분들 계실걸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시면은 실제로 지금 소매 판매 가격이 오른 거는 누구나 다 느낍니다. 킹콜라가 1,600원, 커피 하나 조그만한 게 지금 원래 1,400원, 1,200원 이러던 게 1,500원, 1,600원, 2,000원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보시면은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가고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이것에 대해서 균형을 놓고 보셔야 되고, 요 상품 가격 상승에 에너지 가격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에너지 가격이 어디까지가 우리가 좀 컨트롤 가능한, 혹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경제가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냐를 놓고 봤을 때, 코로나 이전에 얼마였다? 코로나 이전에 대충 요 라인이었죠. 요 라인 보시면은 요때가 한 60에서 70 정도 요 사이였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2020년도에 돈이 많이 풀렸대. 인건비도 올라가고 모든 뭔가 돈의 가치가 떨어졌대.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유가가 어느 정도 수준? 한 $80 정도 수준까지는 버텨낼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실제로 많이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이만큼 돈이 풀렸으니까 코로나 이전 대비해가지고 코로나 이전에 평균적으로 한 $60 정도 했었어. 요때 경제가 잘 돌아갔고, 잘 돌아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유가가 $60 정도 하면서 요게 이제 글로벌 GDP 아니면 글로벌 총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던 비중, 소비량 이런 걸 따져보니까 한 배럴당 $60니까 괜찮더라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게 돈이 많이 풀린 과정에서 2022년 요때는 어느 정도를 보냐? 한 $80 보는 거예요. 요 정도 보면은 에너지를 좀 뽑아내는 쪽도 이득을 보고, 중간에 물건을 만드는 쪽도 이득을 보고, 그러면서 뭔가 소비도 안 죽고 인플레도 적당히 유지가 되면서 그냥 지금의 돈의 가치에 맞게 좀 이게 국제유가를 산정을 해보자 했을 때 $80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전쟁 위기 때문에 110을 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단기로 150 간다고 외치고 있는 거고요. 거의 더블 간다는 소리지. 이렇게 가면은 말이 안 되는 게, 이러면은 경제가 다 무너져요. 소비가 다 죽어요. 그럼 국제유가, 결국에는 국제유가만 떨어지냐 모든 논자재 다 죽습니다. 유지될 수 있는 가격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실제로 이게 뭐 100달러를 가니 뭐 러시아 사태가 장기화가 될 거니 그러니까 바로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 유정이라고 부르지, 아니면 가스전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치되고 있는, 신규로 깔리고 있는 게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게 깔리고 난 뒤에는 3에서 6개월 정도 지나야 신규로 뭔가 뽑을 수 있지, 안정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뭐 길면 1년까지 걸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설치되는 게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투자를 뭐 ESG니 뭐 탈탄소니 해가지고 투자 안 한다 했는데 실제 투자하고 있어요. 이거 그럼 이게 투자가 되면 결국 떨어질 거고, 지금 러시아가 수출하는 물량이 뭐 하루 기준으로 얼마라더라, 한 600만 배럴 정도 하루 기준 수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뭐 단기로 전략 비축을 푼다 그러는데 6천만 배럴 푼다 그랬습니다. 이거 아침에 새벽에 얘기 나왔죠. 근데 러시아가 하루에 얼마? 한 600만 배럴 수출한데 하루에 며칠치, 러시아 10일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러면 600만 배럴 뭐 하루 이렇게 뽑아내는 게 어디서 뽑아내려고 하느냐, 이거를 오펙한테 빨리 증산해라. 증산할 수 있어요. 이거 돈이 많이 이렇게 비싸고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은 증산해야지. 경제가 진짜 무너진다는데, 이거는 미국에서 사우디 쪽으로, 아니면 미국에서 뭐 아니면 뭐 이라크 쿠웨이트 이쪽으로 아니 뭐 압박을 넣든지 아니면 뭐 얘기를 하든지, 증산 좀 하세요라고 하겠지. 너네 증산 안 하면 우리 다시 셰일 그 전쟁할 때, 요때 셰일로 그 에너지 가격 폭락 올 때 이때처럼 우리 그냥 확 그냥 한번 전쟁한다. 너 이때 진짜 사우디들 다 골로 갈 뻔했거든. 30달러 갔을 때 사우디가 먼저 유가 떨어뜨리면서 셰일 업계랑 전쟁 한 판 붙었거든요. 근데 이때 트럼프 형이 딱 그런 거예요. 너네들 에너지 가격을 낮췄네? 그럼 우린 땡큐 이러면서 셰일에 오히려 지원을 때려박았습니다. 셰일 업계. 야 이거 신기술인데 이러면서 지원할게. 에너지 패권을 미국으로 가져오자. 더 이상 사우디가 대장이 아니다. 이러면서 셰일 업계에 막 돈을 뿌리니까 사우디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국제유가를 다시 정상화시킨 거거든요. 이때 사우디 망할 뻔했어요. 왜? 사우디는 에너지 말고는 돈을 벌 수 있는 게 없거든. 오펙에서도 여전히 증산을 더 할 수 있고, 그리고는 이란이 있죠. 이란에서도 지금 핵 협상을 하고 난 뒤에는 본인들이 만들어내는 석유를 또 다시 신규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란이 증산을 할 수도 있어요. 미국이 증산을 할 수도 있고, 오펙도 증산을 할 수 있어요. 결국 러시아라는 경쟁자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오펙 입장에서는 더 좋지. 왜? 600만 배럴을 오펙이 하루에 더 수출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그것도 뭐 비싼 가격에 오펙이 지금 수출을 더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에너지 가격이 단기 이벤트인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요게 결국에는 올랐을 때 어디 안정화가 되느냐, 그리고 이게 80달러 수준에서 안정화가 되느냐. 한국에 대해서 경제 분석하시는 분들도 그 얘기합니다. 100달러가 넘어가면 글로벌 경기 침체, 80달러 수준, 80달러가 넘어가면은 한국이 아무래도 이익을 감익이 되는 한국 시장의 악재로 작용한다. 한국의 최적은 어느 정도? 한 70에서 75달러 정도 선이 한국에는 최적이고, 그리고는 80달러까지는 버틸 수 있겠지만 80달러 위로 넘어가면은 장기적으로는 코스피의 부담이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고, 뭐 오펙이 됐든 이란이 됐든 미국이 됐든 뭐 글로벌로 오일 플레이어가 많습니다. 이거는 땅키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는 지금은 정말 단기로 뭔가 공급량이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늘어날 수는 없어요. 왜? 국제유가라고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점점 많이 뽑아내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새로 시추공을 뚫어야 되는 거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요렇게 늘어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전쟁 때문에 공급량이 여기서 갑자기 뚝 떨어졌잖아요. 이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요게 장기간 충격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투기적 포지션이 많은 겁니다. 정말로 투기적 포지션이 진짜 많은 거예요. 에이프릴이라고 돼 있는데, 나 영어가 약해서 그런데 형들, 에이프릴이 3월이냐 4월이냐? 4월이지, 그지? 자, 그래서 결국에는 공급량은 늘어날 거고요. 이 동네가 냉정한 돈의 세계입니다. 많이 비싸지면 많이 팔아먹으려고 하겠지. 너무 많이 비싸지면은 결국에는 이제 같은 피자 조각 싸움이에요. 전 세계 에너지 그 사용량은 똑같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러시아가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여기를 먹어야 돼. 누군가는 증산해서 먹어야 돼. 근데 증산 눈치는 서로서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스팟 가격이라고 부르는데, 스팟 가격이랑 지금 그 선물 가격이랑, 우리 말 그대로 트레이드 되는 그 트레이드 시장에서의 마켓 가격이랑이 차이가 이렇게 단기에 급격하게 움직이면은 좀 차이가 많이 큽니다. 그리고 이때 돈 버는 애들은 누가 돈 버는데? 정유사들이 돈 벌지. 이럴 때는. 왜냐, 스팟 가격으로 사와가지고 트레이드 가격으로 갖다 파니까. 특히 이럴 때 누가 돈 벌어? 주유소 사장님들이 돈 왕창 버는 거야 이거. 주변에 만약에 주유소 하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가가지고, 아이고 형님 요새 그 고기 좀 사주실 여유가 되실 것 같은데 그 우리 한우 한 사발이 뜯으러 가시죠 이러면은 그래 알았다 이러면서 바로 갑니다. 시동 부릉부릉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이제 우리가 장기로는 걱정하지 맙시다. 결국엔 해결이 될 문제인데, 단기로 좀 걱정되는 문제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라는 거고요. 그리고는 단기로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지는 수준이 80달러 위냐 아래냐, 100달러 위냐 아래냐,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충격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